주거복지사 같은 거 따면 좋다는 듯이 그렇게 설명하는 영상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격증을 따긴 땄는데 이거 쓸 데가 없더라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같은 경우는 적어도 1, 20년 정도는 줄어들 여지는 없어 보여요. 네, 반갑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직업 문제 해결과 노후 설계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사랑과 직업연구소의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이라고 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일단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 시간이 많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살아본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세요. 처음에 이제 누군가 만나줄 사람이 있고 가족들도 여행을 같이 다녀주고 이러면 좋긴 한데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정년 이후에도 나에게는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소위 생활의 축을 잡아줄 수 있는 기둥이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당연히 퇴직 이후의 시점부터 계속 마음이 변해갑니다. 보통 퇴직 후 3개월 정도를 퇴직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년까지 하신 분들은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하고 노력을 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홀가분하시죠. 근데 이제 보통 한 석 달 정도가 지나면 그 일상이 그렇게 재밌지 않다라는 걸 좀 느끼시게 돼요. 왜냐하면 퇴직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상상하는 생각과 실제로 퇴직 이후에 만나게 되는 일상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다운이 되기 시작해요. 통상 6개월 정도 지나면 심리적으로 바닥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남성분들이 좀 더 그렇죠.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조금씩 회복된다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그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과정들을 누구나 겪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겪는 거하고 모르고 겪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모르고 겪다 보면 그 힘든 시간이 계속 갈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 보통 노후 파산의 5대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중대질병이죠. 중대질병에 걸리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계산할 수 있는 예상 범위치를 벗어나게 되니까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은퇴 창업입니다. 의외로 은퇴 창업으로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노후 기반이 한 번에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중장년층들은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보다는 돈을 들여서 창업하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패했을 때 받게 되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창업했다? 이렇게 되면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이 자녀 리스크라고 알려진 거죠. 성인이 돼서도 독립하지 않는 자녀 혹은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 이런 세대들과 같이 살게 된다면 계속해서 돈이 나가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마 황혼이혼일 거예요. 마지막이 최근에 좀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기입니다. 우리들이 전혀 모르던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 교묘하게 일어나는데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교육도 좀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 5가지가 크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노후 빈곤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면에는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실은 조기 퇴직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일찍 퇴직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진 자산으로만 버텨야 되는 상황들을 일찍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에 따라서 여성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무직이었는지 기술직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인문사회계열 쪽은 여성 쪽이 훨씬 진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영역이 그래요. 공인중개사도 뭐 따져보면 여성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2가지 정도는 챙기셔야 되겠네요. 첫 번째가 운전면허예요. 거의 필수처럼 여겨져요. 아무래도 신체 이동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아서 운전을 해야 되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필수로 요구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사무 업무가 중심이다 보니까 컴퓨터 작업은 거의 필수예요. 은근히 좀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무 작업을 못 쫓아가서 힘들어 하시다가 먼저 그만두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과 컴퓨터 정도는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같이 따두시는 것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뭐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컴퓨터 작업이나 운전은 잘 하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만 따면 진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분야는 적어도 1, 20년 정도는 줄어들 여지는 없어 보여요. 아무리 AI가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복지에 대한 지원 혹은 마음에 대한 케어 이런 쪽은 아마 가장 손대기 힘든 영역일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정말 많이 따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일에 활용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죠. 여전히 힘들어요. 심리적으로도 본인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케어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죠. 그뿐 아니라 일을 하는 환경에서 사실 내가 케어해야 되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 우선인데 간혹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챙겨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뭉쳐지면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죠.
기술계열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내가 그쪽 분야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소위 40대 중후반 혹은 50대가 넘어서 그런 새로운 자격증을 따고 신규로 진입하는 케이스라면 시작점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생각하시는 게 맞으세요. 약간씩 차이는 있겠으나 근데 기술 계열 쪽이 조금 더 급여가 올라가는 속도는 빠를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 기능사를 땄다가 전기 기사를 따고 뭐 이렇게 되면 급여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쪽은 진입은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나은 쪽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급여의 성장 속도에 제한이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조직에 들어가서 상위 레벨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로 독립하기 전에는 줄 수 있는 급여선에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이죠. 전기 같은 경우 크게 보면 시설관리 쪽이나 전기공사 쪽으로 가는데 전기공사 쪽은 실제로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 있지만 시설관리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60대라고 하시더라도 몸을 아예 많이 쓰고 뭐 그런 쪽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좀 덜 하실 거예요. 알려지기로는 소방설비 관련 또 계단을 심하게 많이 올라다니고 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혹은 뭐 운전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는 운전이 주는 그 특수성, 예를 들면 사고에 대한 위험, 책임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격일제 근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역시 계시죠. 지게차와 굴착기가 굉장히 비슷한 구조인데 자격증을 따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자격증을 딴 다음에 초기 경력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초기에 일을 잘 안 맡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장비다 보니까 이걸로 사고 나면 제대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보이신 분들한테 기회가 그렇게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을 때 따긴 땄는데 이거 쓸 데가 없더라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나마 일이 어쩌다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에 경력을 쌓을 때까지 굉장히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최근 분위기 같으면 소위 기술 관련 자격증들을 같이 요구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기나 소방 관련 안전관리라든지 뭐 이런 자격증들을 같이 요구받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더 재취업의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해마다 다르죠. 시기마다 다르고. 근데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에 그 자격증 이름을 쳐보면 나와요. 그렇게 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양보호사예요. 거의 만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저도 수시로 좀 들어가 보는데 한 3,000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직업상담사는 한 1,000여 개? 뭐 이런 식인 거죠. 전기 쪽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전기 쪽은 기능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기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산업기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죠. 저는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무언가에 대한 준비는 재직 중일 때 해야 된다고요. 퇴직이 언제쯤일지 가늠할 수 있다라면 저는 늦어도 퇴직 2, 3년 전부터는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퇴직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사실 잘 살펴보면 내가 언제든 이런 퇴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느끼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미 시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시다가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런 걸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계신데 그때는 또 방향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도 너무 쫓기고요. 대부분 타이밍들을 반박자 이상 놓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어떤 걸 봤던 거는 생활지원사, 보통 60대 이상의 독거노인들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파트타임 일자리예요. 생활지원사 같은 것들 혹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혹은 주거복지사 같은 거 따면 사회복지사보다 좋다는 듯이 그렇게 설명하는 영상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심지어 주거복지사는 구인공고가 나온 것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봐요. 현행제도 같으면 주거복지 쪽은 차라리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드론도 굉장히 오해가 많은 자격증 중에 하나죠. 드론은 유망 자격증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유망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당장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격증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구인공고가 별로 없거든요. 그나마 나오는 게 방제, 방역 혹은 뭐 촬영 이런 것들인데 극소수의 일자리들만 나와요. 혹은 드론 학원에서 교육할 사람 뽑는다든지 이런 정도라서 전국 단위로 따져보면 100여 개 정도나 나올라나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드론 관련 방역 방제 일자리나 촬영 관련 일자리 이런 것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밖으로 나오기가 거의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격증 이름이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민간 자격증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언뜻 보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일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따는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인지 국가 자격증인지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민간 자격증이 무조건 쓸모가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적어도 재취업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걸 따실 때 자격증을 따기 쉬운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따기 쉬우면 남도 따기 쉬운 거고요. 당연히 시장에서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기 어려운 자격증이 일반적으로 가치가 높다라는 거, 그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죠. 일단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초점은 자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마음에 드는지,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수학적인 논리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뭐 손으로 움직여서 뭘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는 평생 그런 거 안 해봤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거 하라고 갖다 놔도 억지로는 쫓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만족을 느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사실 그런 거는 문제집을 좀 보시거나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찾아만 보셔도 금방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랑 맞는다라는 것에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내 나이를 감안하셔야 돼요. 자격증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내 나이를 감안했을 때 쓸 수 없는 카드들도 꽤 있다라는 것이죠. 주택관리사를 60세에 딴다. 사실 60세에 주택관리사 따고 취업하신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만큼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관리사는 적어도 50대 정도엔 진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60대 이후에도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내가 어떤 것이 맞는지를 좀 알아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성이에요. 시장에 그런 자격증을 찾는 구인 공고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격증을 따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아마 중장년이 관심을 가지는 자격증의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재취업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구인 공고가 없다?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40대 후반, 50대 또는 60대를 대상으로 나오는 일자리들, 우리가 기존에 일해왔던 방식, 소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놓고 앉아서 종일 일만 하는 그런 방식의 일과는 완전히 달라요.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시고 몸을 직접 움직이셔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만 해도 당장 내가 이렇게 일을 안 해왔던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타협이 안 되면 방법 없어요. 장기 실직은 결국은 타협의 실패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퇴직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보통의 사람들은 시장과 타협을 해요. 근데 이게 끝끝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장기 실직으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되시면 처음 한 1년간은 모르겠는데 1년 정도 지나고 사실상 이렇게 되시면 직업적 선택지라는 게 거의 없어져요. 그때는 내가 뭘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주기만 해도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를 따고 진입하는 것은 분명히 일자리는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회복지사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중장년에게 올 가능성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중장년이 뒤늦게 자격증을 따고 들어온 케이스라면 더욱 그럴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하고 타협을 하시지 않으면 그 자격증을 따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꼭 댓글에 하나씩은 그런 게 달리죠. 내가 그거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놀고 있다고. 근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과 재취업은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티켓을 확보한 것이고, 그 다음은 진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구직활동입니다. 구직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려가 많지 않아요. 특히 취업 교육이나 상담 같은 것들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은 혼자서 그냥 인터넷만 뒤지시면서 내가 이렇게 막 지원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중장년층이 인터넷 정보만 뒤져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대로, 단순한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대로 구인 공고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인터넷에 나온 것만 보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인터넷에 나온 구인 정보들은 나이에 대한 지침이 없거든요. 그거 10여 년 전부터 이미 불법이라서 나이를 명시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고민하고 지원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20대를 뽑더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직활동을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의 취업지원기관이 굉장히 많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장년 내일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혹은 나이 드신 분들 같으면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취업 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시면서 내가 가진 취업의 촉수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쪽에서든지 신호 오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중장년 재취업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는 중장년 사무직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관리직도 기술 분야나 이런 쪽에 자기 영역을 가진 사람들이 겸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제일 고민되시는 분들이 전 직장이 아주 특화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이 그 회사에서만 쓰지 밖으로 나오니까 거의 안 쓰더라,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미리 본인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재직 중에. 그렇지 않고 나와서 하시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바닥부터 맨 땅에 헤딩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도 원망 못하죠. 본인이 준비 안 한 거니까. 우리나라 중장년에게 진로를 바꿨을 때 주어지는 기회들이 너무 단순한 것들이 많아요. 소위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보다는 저가 수요의 현장직 일자리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중장년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갖는 불만일 거예요. 근데 이 불만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불만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시장이 그렇다라는 걸 미리 알았을 것이고, 그런 시기가 언제든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그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고 나오셔서 이건 너무 불만스러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나를 위한 몇 가지 준비들을 좀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자격증을 따둔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킹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곳이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둔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온전히 부당해 보이는 현실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 전에 인적 네트워킹부터 다시 깨워놓는 걸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려요. 사람 심리가 묘하죠. 퇴직 전 1년 동안 전화를 못 하셨으면 퇴직 이후에는 전화를 잘 못 하세요. 자존심의 문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런 네트워킹을 깨워놓지 않으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퇴직 이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스스로 다 끊어놓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직 중에 있을 때는 전화 걸기 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화 안 받아도 이 사람이 그냥 바쁜가 보다 이러고 말지, 퇴직 이후에 전화 걸었는데 안 받으면 얘가 나를 퇴직했다고 이제 전화도 안 받나?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직 중에 미리 전화하셔서 만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계기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는 퇴직 전에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한 20명 정도만 만나도 진로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봐요.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먼저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거래처 관련 쪽에 계셨던 분들, 그걸 하나로 정의하자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나와 겹치지 않는 정보 채널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서 좀 새로운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좀 주로 공략하는 것이 취업 쪽의 이론에서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첫 회사부터 정년까지 한 직장에 계셨던 분들은 이력서를 써본 기억이 거의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력서 쓰실 때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이력서 쓰실 때 그냥 쓰시지 마시고요. 내가 지원하고픈 분야에 구인 공고를 좀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서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몇 번만 하시다 보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진짜 회사 이름만 쓰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기업 출신이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전혀 안 먹힌다는 거 알죠? 핵심은 그거죠.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력을 갖고 있는가를 자신이 잘 정리해서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포지션이 뭘 원하고 있을까? 이 정도 되는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포지션을 열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잘 안 해요. 그냥 내 기준에서 이거 정도면 알아주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면접도 마찬가지죠. 면접도 되게 무서운 게, 내가 면접관일 때와 피면접자일 때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면접관으로 많이 해봤다라고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오해에 가까워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기존에 했던 일과 다른 분야에 자격증을 따고 이제 진입을 앞둔 사람이라고 치면, 어필하는 포인트는 그 자격증을 땄다라는 거, 그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이 분야와 어떤 측면에서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어필해 주시면 좋겠죠. 기존에 하셨던 일을 너무 자세하게 화려하게 보내시면 받는 쪽에서는 부담 안 될까요? 그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경력을 숨기시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그냥 간략하게 이런 곳에 다녔다라는 정도로 처리를 하셔도 좋고, 그것보다는 이 일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어필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퇴직 이후에 창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속된 말로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어쩌다 창업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첫 창업 후 3년 이후에 버티는 확률이 44.6% 정도밖에 안 돼요. 55.4%가 3년을 못 버티고 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위험한 선택을 떠밀려서 한다? 이건 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40대, 50대, 60대 창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이 숫자가 30%에서 50%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자들이 그렇게 달려들어서 실패를 하면 노후의 경제 기반이 한 방에 다 무너져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들이 들어가는 영역이 다 비슷비슷해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쉬운 영역으로 들어가요. 이른바 요식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런 쪽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경쟁에서 버텨내는 것이 쉽지가 않죠. 첫 번째가 간접적으로라도 창업에 대한 경험을 꼭 해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베이커리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베이커리 가게에 가서 설사 내가 무료로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좀 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다음에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창업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커피 전문점 창업, 그런 것들도 창업을 하셔야 되시겠으면 잘하는 커피숍, 못하는 커피숍 번갈아 가면서 일을 좀 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신 다음에 창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진지하게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업계획서 안 쓰고 창업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가시면 뭐가 위험 요인이고 내가 무엇에서 준비가 전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퇴직을 앞둔 여성분들이 저한테 창업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10명 중에 7명은 커피숍 창업 문의를 해요. 근데 제가 여쭤보거든요. 커피숍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근데 그 많은 커피숍 중에 왜 선생님이 차린 커피숍에 사람이 와야 될까요? 라고 여쭤봐요. 근데 그러면 한참 고민을 하세요. 그러시다가 그냥 좀 인테리어 좀 예쁘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러시면 창업을 하나 하시는 게 맞아요. 인테리어는 1, 2년만 지나면 아무리 잘한 인테리어도 차별성이 없어지거든요. 거기에만 기댈 거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새로운 가게들이 오픈될 수 있고 거기에 밀릴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왜 내가 차린 가게에 내가 하려는 사업에 손님들이 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과 주변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이 두 가지 정도만 꼭 고려를 하셔도 웬만한 위험은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중장년에게 의미가 있는 시점은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가 주된 일자리의 퇴직이에요. 주된 일자리는 내가 가장 오래 있었거나 가장 급여가 높았던 일자리를 말하는데 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보통 49세 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통계가 예전에 나온 거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은 거의 48세 선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있는 시점이 정년이죠. 정년 60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적어도 나는 이 시점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언제 완전히 일에서 손을 뗄 것인가 하는 시점이에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는 73세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은퇴를 미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개인에게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기업은 개인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은 점점 더 유연해지면서 정년을 하시는 비율 자체가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에 비해서 개인들은 여전히 그 불안감에서 헤어날 수 없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잘 알려진 통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에 40% 가까우신 분들이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해요. 이 상대적 빈곤층이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연금, 용돈, 본인의 근로소득까지 다 합쳐봐야 120만 원 언저리 이 정도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 반퇴 시대란 말이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절묘하게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퇴라는 것이 퇴직 이후에도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하고 일을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정쩡한 느낌이 들어있어요. 완전한 은퇴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재직돼서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신 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는 게 반퇴 시대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은퇴 준비와 관련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은퇴 전에 자산 얼마가 있어야 몇 살까지 살 수 있어. 예를 들면 60세에서 은퇴하면 85세까지 죽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돼. 이런 관점이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소득 관점으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내가 70세에 얼마가 필요한데 그때 그만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전환된 거죠.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랬을 때
내가 그럼 그 시기에 얼마 정도가 필요한데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보는 되게 특이한 관점이 있죠. 그 뭐냐면 상대적 결핍감 혹은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다라는 느낌, 이게 굉장히 세요. 그래서 자산을 웬만큼 가진 사람도 나는 중산층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요. 예컨대 최근 1년 사이에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부부에게 적정 생활비는 한 300에서 330 사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통계가 많이 나와요. 이것도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불안해서 이제 500은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그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망쳐요. 근데 어쨌든 통계치를 기준으로 하면 최근 1년간 사이를 보면 부부 기준으로는 300에서 330, 1인 가구 기준이면 200 정도 사람들이 그 정도의 금액을 노후에도 쓸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200, 300에는 연금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도 버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식들이 독립한 이후에 보통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부동산 자산의 규모를 줄여서 현금 자산을 마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퇴직을 전후하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퇴직을 하고 급여가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소비가 한 방에 그렇게 안 줄어들어요. 경제학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소비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소비는 줄어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퇴직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줄이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퇴직했으니까 이제 생활비 100만 원 갑자기 줄이자. 이게 갑자기 그렇게 쉽게 안 된다라는 거죠. 재직 중에 이런 연습을 해 가시면서 조금씩 줄이는 연습을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작 퇴직하고도 한참이 흐른 시점에서야 마지못해 생활비를 줄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자신의 소비 규모, 지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대표적으로 카드 사용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통제가 먼저 우선이겠죠. 이것이 돼야 그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보통 가계부를 써보면 쓰다가 막 자신들이 화를 내죠. 보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를 내고 혹은 통제가 안 된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벌고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줄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가시는 대표적인 것이 퇴직연금이에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의 비율이 지금 1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게 그래요. 근데 목돈을 찾아두면 반드시 쓸 일이 생겨요. 근데 연금으로 하시는 것이 그 세제에서 훨씬 유리하시고요. 퇴직소득세 같은 것들이 30, 40% 정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무조건 한 방에 찾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년까지 잘 근무하신 분이시면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한두 가지 이런 것들 좀 들어놓으신 게 있으시면 웬만하시면 연금만으로도 노후의 어떤 생활비 정도 시스템은 구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상하게 퇴직 시점이 정해지고 퇴직을 전후해서 갑자기 수많은 분들이 전문 투자가의 꿈을 꾸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매일 보시는 분은 좀 말리거든요. 하루 종일 그 화면을 켜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생활도 망가지고요. 자신이 앞으로 나가야 될 준비를 하실 수가 없어요. 거의 거기에 묶이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투자든지 간에 상식선이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인생은 한 방이지 이러시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는 분명히 어떤 위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같은 것들도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라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퇴직 이후에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4대 보험 관련이죠. 가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교육을 가면 정년 퇴직하는 사람도 실업급여 받나요? 라는. 당연히 받죠. 그럴 정도로 잘 모른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 조기 재취업 수당 같은 것들은 더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를 들면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다 받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낸 돈이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긴 하지만 그걸 받는다라는 것은 경력에 공백이 생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시는 건데 실업급여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한 후 1년이 지나서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일시불로 받는 제도가
조기 재취업 수당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경력 흐름상으로서 훨씬 좋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건 사실은 건강보험이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내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왜 회사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이 훨씬 많이 나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들 하세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 방법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재취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고 해서 회사에서 내는 게 딱 절반을 내잖아요. 근데 그만큼만 내도 되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걸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피부양자등재. 근데 만약에 대기업에서 정년하시고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시면 피부양자 등재는 안 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특히 재산 9억 이상이면 어떤 경우에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재취업 하시는 거예요. 재취업을 하시면 특히 60시간 이상으로 재취업을 하시면 건강보험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전략적인 선택인지 판단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조기 수령도 있을 수 있고 수령을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조기 수령하면 매년 6% 감액이고 그 수령을 연장할수록 7.2% 증액이 되죠. 그런 것들 중에 내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인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내일 배움 카드 같은 이게 기본 300에 추가 200까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대부분의 국민이 어지간하면 해당이 되세요. 예외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75세를 넘는다든지 45세 미만의 월 300만 원 이상의 근로자라든지 자영업자인데 1억 5천 이상의 작년에 매출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은 활용하시기 좋죠. 삶의 관성이 굉장히 무섭죠. 어떤 식으로든 20년, 30년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이 갑자기 그걸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회사가 기준이었고 성과가 기준이었다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초점을 좀 바꿔야 되죠. 그 초점을 철저하게 나한테 맞추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사에 있을 때는 조직 혹은 그 외의 일상에서는 가족에게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라는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해보신 기억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제 삶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욕구를 좀 파악하는 거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싶은 것인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몽테뉴가 한 말 중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배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퇴직 이후에도 어떤 기회들이 올 텐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면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도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생애 설계라고 제가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을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건강, 관계, 직업, 재무, 여가 그리고 변화관리 이 6가지를 많이 다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건강과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몸이 안 좋고 하루하루가 그냥 통증의 연속이다. 이러면 삶에 의미가 없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중장년쯤 돼서 미래를 한번 바라보면 웬만하면 기승전 요양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요양원으로 가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뒤로 늦출 수 있다라면 적어도 지금 내가 몸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귀한 투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뭔가 열심히 흘러가고 있을 때는 잘 표시가 안 나요. 가족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생계를 지원해주고 뭐 이럴 때는 내가 좀 부족해도 묻혀서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역할을 벗어났을 때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온전히 한 사람의 개인으로 남게 되잖아요. 여성은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엄마라는 롤은 되게 분명해요. 근데 아버지라는 롤은 본인이 굉장히 노력해서 차근차근 만들어 온 게 없다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위치,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자산을 가진 사람인데 가족이 갑자기 크게 아프거나 혹은 가족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 나한테 이제 남은 게 뭔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꽤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조금 되셔서 누군가를 돌아볼 기회가 되신다라면 제일 먼저 가족부터 챙기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지면 좋은 점보다 아쉬운 점이 먼저 보일 거라는 거죠. 세상을 오래 살아온 중장년에게는. 그럴 때 뭔가 자꾸 아쉬운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들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지 물어봐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기존의 것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제 새로운 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뭔가 변화를 모색한다라면 기존에 안 하셨던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늘 살아온 방식, 늘 했던 행동으로만 사신다라면 그 회사 다닐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바깥에 왔을 때는 굉장히 고립되기 쉬운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못 해본 경험도 좀 해보시고 내가 안 해본 시도들도 좀 해가시면서 세상과의 접점을 좀 늘려가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래야 다가오는 변화에도 내가 대응할 어떤 경험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